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2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좀 약간 색다른 현대사 민감하긴 하지만은 좀 부분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임 기자는 지난번에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 옛날 그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된 사진 한 장이 공개됐거든요. 그거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보긴 보는데 자세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예, 그때 보면은 미국 뉴저지에 사는 김태진이라는 수집가가 연합뉴스를 통해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 한국 전쟁 중에 미군 첩보부대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CIC라고 많이 했어요. 옛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CIC가 갖고 있던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뿌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 블로그에든지 기사가 있고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한 장에 담긴 함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장면이 저도 언뜻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때가 이제 1952년 6월 25일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그 피난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승만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의 사진입니다. 그때 2주년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연단에서 이 기념사를 읽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 바로 뒤에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권총을 겨누려고 하는 하늘로 이렇게 권총을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겨누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진입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을 잡은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찰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만약에 그 당시에 공개가 됐다 그러면 엄청난 특종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도 그 사진을 신문에나 이런 데는 못 썼던 것 같아요. 그 범인이 노인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 사진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호백발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62살이라 그러면 62살이라 그러면 사실 노인 축에도 못 끼잖아요. 그렇죠.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 환갑을 넘기면 굉장한 연로한 축에 속했던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 사진 보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에도 제지가 없었다면서요? 헌병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거여서 아주 무심하게 그렇게 하는 사진이었거든요. 방아쇠를 연속으로 당겼는데도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수 사건이니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공개된 사진 밑에 보면 타이핑으로 된 그 사진 설명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뭔데요? 이렇게 보면 방아쇠를 당긴 노인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의열단원으로 활약했던 그 독립투사 출신입니다. 이 노인 유시태라는 분인데요. 그 사진 설명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진 설명에 뭐라고 나냐면 62세인 유시태가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려 하고 있다. 이번 암살 시도는 김시현 의원이 이끄는 12명의 반정부 조직이 선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격 미수범은 유시태인데 주범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김시현은 국회의원인가 봐요. 누구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나오는데 김시현이라는 분도 사실 69살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70이죠. 그러니까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 한 분, 환갑을 훌쩍 넘긴 노인 한 분, 그 두 분이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회의원이시고 한 분은요. 참 심상치 않은 사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신문을 쭉 찾아봤습니다. 보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향신문 52년 6월 27일자라든지 동아일보 그 당시에 지금 그게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건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거행된 6.25 기념행사에서 이 대통령이 훈화하는 도중에 돌연 고관석에서 62세 한 노인이 튀어나와서 3m 거리에서 이 대통령을 해서 권총을 발사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좀 이따 이제 어떤 2보의 기사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범행 동기 그리고 공범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그 저격 현행범 유시태를 취재해 보니까 전 민국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긴 한데 민국당을 탈당한 김시현이 유시태에게 권총 사용법을 8차례나 가르쳤다. 가르쳤다는 게 교습시켰다는 건데 권총을 수건에 싸서 모자 속에 넣어서 기다리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귀빈석에 함께 자리를 잡고 있다가 대통령 훈화 도중에 유시태가 배후 3m 거리에서 저격하고자 독일제 엘프루트 권총 방아쇠를 2번이나 당겼는데 불발됐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경향신문,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에서 나옵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 줄줄이 잡혀갔겠네요. 모두 이제 2분을 포함해 갖고 13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럼 재판이 열렸을 텐데 전쟁 중이었고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공판 기사가 나오는데 전쟁 중인데도요. 보면은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모여든 방청객으로 해갖고 입추의 여지 없이 초만을 이뤘다. 하수인인 유시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뭐 이런 식의 운운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파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발언을 예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김시현이라는 분은 뭐 69살 아까 70노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거짓이라고 할 만큼 정정한 기력으로 아주 명쾌하게 응수를 했고 그 머리를 빡빡 깎은 피고는 나지막한 키에 누르스름한 신사복 그다음에 흰모시 노타이를 입고 태연하게 재판장 앞에 나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들이었을 텐데 좀 만만치 않았네요. 예, 아주 당당하게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범인죠 김시현 노인. 네. 언제부터 죽이려 했냐 이렇게 재판장이 물으니까 예전에도 대통령 인사에 불만이 많았는데 6.25 사변이 일어난 후에 더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불만 내용이 뭐였어요? 그런 거죠. 이제 북한 괴뢰가 남침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6.25를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허위 보도만 하고 네. 뭐 녹음 방송하고 그 유명하잖아요. 네.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곧 뭐 북한을 수복하고 이런 식의 어떤 녹음 방송하고 자기들만 도망가 버리고 그 후에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국민방위군이라든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런 사건으로 사람들을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고 이 대목에서 김시현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은 할복 자살을 해도 시원치 않다. 그래야 백성들의 어떤 원한 그런 거를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강하게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쟁이 나니까 대통령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피난 간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국민방위군 사건을 좀 설명해 주세요. 통탄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쟁이 한창 진행됐는데요. 1950년 10월 정도쯤에 이제 그 중공군 우리가 이제 중국군이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국 정부가 이 독자적인 병력으로 이제 중국군하고 싸우려고 유엔군 말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50년 12월 21일 날 국민방위군법이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국민방위군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어떤 그 청년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순식간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가 엄청난데 이게 억지로 징집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나라가 또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너도 나도 나섰다 그러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국민방위군 그 간부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없었으니까 다른 간부들이 그래서 대한청년단이라는 단체, 이 청년단이라는 단체는 사실 이승만이 만든 건데요. 간부들이 맡았고 청년단장은 김윤군이라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지휘관들도 모두 청년단원들이었다 그럽니다. 그 청년단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중국군이 내려오니까 1.4호태를 그때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방위군도 이제 남쪽으로 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국민방위군 간부들 아까 얘기했던 청년단원들 간부들이 예산이 25억 원 되는 건데 그걸 다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식량, 뭐 피복 이런 보급품을 지급을 하지 못하니까 그 국민방위군 9만 명 정도가 됐다는데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거짓골로 그 남하하면서 그 군인들이 집단 탈출을 하고 무리를 빚고 그랬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좀 이렇게 해당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25억이면 당시 돈인데 엄청 큰 돈인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네요. 그 전쟁통이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옛날에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옛날에 저희 옛날도 아니 지난번에 왜 우리가 임진왜란의 어떤 뭐 아픔 백성들만 아주 곤욕을 치렀던 병자호란도 마찬가지고 못난 임금 만나갖고 뭐 그렇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사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이 신성무라는 분이었는데 물러나고 직접 책임자인 김윤군 아까 얘기했던 그 국민방위군 간부 5명이 사형 집행이 됩니다. 문제는 그 대한청년단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청년 단체들 다 전국에 있는 걸 다 통합을 해갖고 조직한 단체입니다. 자기가 총재직도 맡고 그랬었는데 그 신성모 국방장관도 사건을 좀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처음에는 김윤군한테 무죄까지 선고를 하고 이랬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뭐 그런 와중에 또 정치권에도 뇌물을 전달하고 이런 아주 작태, 지금하고 똑같은 작태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김시현 의원은 그 한심한 국민방위군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승만을 죽여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신성모가 물러난 다음에 이제 주일 대사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건지 그러니까 책임자가 또 대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김시현 노인이 1951년 10월부터 대통령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고 내 한 목숨을 희생하면 이제 백성들이 편안해진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품었다는 거죠. 당시에 골치 아픈 사건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거창 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951년 2월 초인데요. 이게 사실 한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개돼지 취급받았던 걸 수가 있는데 국군이 공비 소탕을 한다 그러면서 그 주민들을 집단 학살했는데 719명 거창에서 그랬거든요. 민간인이 학살이 됐는데 14살 이하가 뭐 359명이나 됐고요. 그다음에 뭐 40%가 부녀자였고 60세 이상이 또 전체 10%라 그랬으니까 이건 완전히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뭐 무슨 이 공비도 아니고 이 노약자 뭐 부녀자만 다 죽인 거죠. 그 증거를 없애려고 또 휘발유 뿌리고 다이나마이트까지 터뜨렸다 그러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사건도 이제 은폐가 됐다 그러는 거죠. 정말 끔찍하고 한심한데 그 김시현의 거사 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 군자금 모집하고 이런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최양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인천 형무소장을 했었다 그럽니다. 인천 형무소장이라는 게 이제 공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김시현 노인이 야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면 정복을 벗어라. 그러니까 유니폼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거사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최양옥이라는 분이 정복을 입고도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게 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을 입고도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이게 공직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형무소장이라는 직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김시현이 최양옥 집에 이렇게 방에 보니까 즐길 낙자 그런 글씨가 걸쳐 있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는 인생을 이제 즐기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라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시태를 찾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시태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역시 일제 강점기 때 같은 의열 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30-40년 직이잖아요. 뭐 대구 여관에서 이제 유시태를 만났다는데 김시현 노인이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유시태 노인이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나섰다 그러죠. 근데 그때 부산 정치 상황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전쟁 중이었는데 망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연임 운동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선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1950년 5월 30일 날 총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6.25가 터지기 직전이죠. 근데 이제 국회의석 분포가 절대적으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보니까 210석이 있었는데 129석이 무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세력도 미미했고 야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민국당 거기도 사실 24석인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는 이제 52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도 가망이 없었다 그러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도 가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자유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개헌안이 아까 얘기했듯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됩니다. 당시 야당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당 그 민국당인데요. 거기도 지지부진합니다. 그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소속이 129석이라 그랬잖아요. 민국당은 단 24석에 불과했고 득표율도 1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민국당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연임을 저지하려고 그리고 자기들 집권을 해야 되니까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또 따로 그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양쪽 다 개헌안을 제출한 거네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측은 직선제, 야당은 뭐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양측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아까 좀 잠깐 얘기했지만 정치 세력 구도를 보니까 무소속이 129석, 그다음에 무소속 득표율이 63%나 됐거든요. 이게 골치 아프니까 이전 투구가 벌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또 끌고 와야지 되니까는요. 개헌안이라는 게 국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돈 살포하고 협박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측이 엄청났다 그러죠. 그 무시무시한 정치 깡패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런 그 용어들을 보고 아주 흥미롭게도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학을 띈 게 있는데 이제 백골단, 뭐 땄벌레 이런 식의 어떤 이름도 무시무시한 청년 단체, 깡패 조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발호를 하기 시작해 갖고 대통령 측이 이제 이런 친구들 동원해 갖고 국회의원들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친위 세력을 요직이 포진시킨 다음에 부산, 경남, 전라도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게 1952년 5월 25일입니다. 전쟁통의 비상계엄이라니 그것도 정권 연장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쟁이고 나발이고 뭐 정권 연장이 최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엄령 선포 다음 날 국회의원 50명이 탄 통근버스 이걸 또 헌병대로 끌고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또 구속시키는 아주 희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건 뭐 사실상 쿠데타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정치용어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부산 정치 파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혼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김시현 유시태 공판 때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거사를 하겠다고 최후 결정한 건 언제냐라고 하니까 김시현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돈으로 팔려고 데모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하루에 뭐 10만 원씩 받고 어떤 국회의원은 3만 원씩 받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민국당을 탈당을 하고 거사하게 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궁금한 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노인 두 사람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나선 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둘 다 의열단이었다는 게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의열단이 좀 약간 과격했던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의열단하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뭐 호호백발 노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봐도 이제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유시태 노인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과격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처단하려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의열단이라는 조직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조직이었어요? 이 의열단이라는 게 이제 1919년 만주에서 결성된 항일 무장 독립운동단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3.1운동이 비폭력 만세운동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비폭력 비무장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 의열단이란 뜻도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의로울 이자 그다음에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이런 뜻에서 의열단이라고 했습니다. 의열단은 주로 뭘 노렸어요? 누구를 뭐 노렸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일제 관공서 파괴, 유인 암살 및 테러 뭐 이런 어떤 주요 투쟁 활동이었는데요. 조국 독립을 위해서라면 뭐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 지침도 있었다면서요? 예, 의열단의 행동 지침 중에 공약 10조, 그다음에 파괴 대상 그걸 5파괴라고 합니다. 5파괴. 그다음에 암살 대상으로는 7가살 이렇게 얘기하는 행동 지침이 있었는데요. 공약 10조의 골자는 정의로운 일을 실행하고 조선의 독립과 세계 평등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다. 한 사람은 뭐 다수를 위해서, 다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의열단의 뜻에 배반하는 자는 척살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5파괴는 뭐예요? 5파괴는 이제 5가지 파괴 대상이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그다음에 기타 주요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7가살이라는 거는 죽여야 될 사람 7명 이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가을 가짜에도 죽일 사자니까 총독부 고문, 군순회, 뭐 거의 대만 총독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매국노, 친일파 거물, 밀정, 그다음에 반민족적 토호 열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탄을 제조하고 밀반입했다면서요? 예, 그때 그 의열단장이 김원봉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 폭탄 제조법을 배웠다 그러는 건데 이거를 또 단원들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주범, 그 대통령 적용비 사건 주범인 김시현이라는 노인 그분도 폭탄을 밀반입하려다가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그 의열단 인물이라는 게 김구, 김규식, 김창숙, 신채호 이런 아주 쟁쟁한 분들.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고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장개석 중화민국 총통, 중국 총통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죠. 실제 시행에 옮긴 의열단 사건도 있었을 텐데요. 예, 많습니다. 그 박재혁 의사의 부산 경찰서장 폭사 사건,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청사 폭탄 투척 사건, 뭐 김상옥 의사의 종로 경찰서 사건, 그다음에 나석주의 의사의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하고 식산은행 습격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의열단이 행한 대표적인 의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승만 저격 사건의 그 두 사람 역시 이제 의열단원이었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예, 그 신문에 그 동아일보에 보면 그 나옵니다. 유시태 그 노인은 1920년대 국내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의열단이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암살 파괴 활동을 계획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마련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유시태 뭐 선생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다른 단원들과 함께 그 서울의 내자동의 부호 아주 돈 많은 그 사람이 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권총을 위협을 하고 군자금 8,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이인이가 밀고를 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럽니다. 김시현은 어떤 분이세요? 이 김시현 이분은 굉장히 그 경력이 화려합니다. 이분이 그 일본 명치대 그 메이지대죠 법학부를 나오셨는데
일제강점기 통틀어 갖고 6차례나 체포가 되고요. 네. 옥고를 15년이나 치렀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의열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3년에 그 다량의 폭탄을 국내로 물반입하려다가 붙잡혀 갖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내 건강 관리는 독립운동이다. 예, 그렇습니다. 1929년엔 출소를 했는데요. 그 바로 이제 만주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쉬라, 그 안정을 찾고 가야지 뭐 이렇게 가냐 그랬더니 나의 섭생은, 그러니까 섭생이라는 게 건강 관리라는 소리거든요. 나의 섭생은 독립운동뿐이네라고 뭐 했다 그럽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만주 가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열단 만들라고 이제 의열단이 이걸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군사 간부학교 설립에 참여를 하고 그분의 역할이 국내 청년들을 모집하는 그런 어떤 초모관, 학생 초모관으로 활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특기할 만한 거는 그 북경에서 일본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데요. 밀정 한 사람을 처단을 합니다. 밀정까지 처단했다고요? 그렇죠. 지독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출소를 하면서도 이제 중국 국내로 오가면서 군자금 조달, 동지 규합 이런 걸 해갖고 이제 체포, 석방을 거듭하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해방 후에도 이제 어쨌든 좌우합작으로 통일 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단독 정부만 수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민국당, 민주국민당이라는 게 사실 야당의 전신 옛날 그 적통이거든요.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1950년 5월 30일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과 한 달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한 거고요. 한마디로 김시현, 유시태 이 두 노인이 불의를 보면 권총을 빼어들어 쏴버릴 만큼 철저한 의열단원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쁜 놈 총 쏘아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의열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시현 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보다 더 피가 끓었던 의열단원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의열단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6.25 전쟁 중에 평화운동을 벌인 분 중에 박진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6.25 전쟁 중에 평화운동까지 벌였으니까. 그분 뭐라 그러냐면 김시현 선생은 동지들과 모이면 나란 일을 걱정하면서 맨날 술을 마셨다. 선생은 늘 전쟁 처리를 잘못해서 젊은 청년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분개하면서 대통령을 죽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정말 시겁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선생님 대통령 죽인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괜히 이거 걸립니다라고 하니까 이랬다 그럽니다. 하도 괘씸해서 그래. 너무 독선적이잖아.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부산으로 쫓겨온 대통령이 뭔 임금처럼 날뛰고 말이지. 그다음에 법을 무시해가면서 대통령 더 해보겠다 그러고 그런 태도가 옳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뭐 그자라는 게 이제 이승만을 얘기하는 건데 그자는 말이야. 그 해외에 있을 때도 파벌을 조성하고 사육에 치우친 적이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뭐 했다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승만을 선거를 통해서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김시현이 그랬다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랬다 그래요. 김시현이. 자네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래라고 이제 그랬다고 일가를 했다 그럽니다. 김시현, 유시태 이 두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독립운동을 폭탄과 총을 갖고 했던 행동파였으니까 거사를 실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암살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의열단이. 그래서 그런 의열단의 기질을 발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총탄이 이제 불발이 된 거고요. 근데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 다른 피고인들 아까 13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11명은 모두 무죄 공소 기각으로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범행만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승만이 또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시태 노인이 한마디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4월 28일이었는데 추록을 하면서 이랬대요. 저격 사건 때 권총을 내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큰 실수였다. 이래서 아주 불발의 아쉬움을 표했다 그럽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시현은 이승만 저격을 한 다음에 계획이 있었을까요? 예, 훗날에 이제 그 회고록에서 밝혔는데요. 이승만을 제거하고 내각 책임제를 관철시킨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통령을 지낸 분이 이시영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대통령으로 옹립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민주애족 정권을 수립하겠다 이런 거였죠. 이 사실 이것이 암살 이후의 계획이었다고 수레했는데 사실 이건 뒤에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저격 당시에는 어떻는지 그 사실은 확실히는 모릅니다. 이게 공개된 한 장의 사진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가 숨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의 장면을 두고 이제 맥락을 잘 설명을 하면 흥미진진한 네. 역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이 우여곡절이 많은 네. 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 하나에도 그런 그 진짜 네. 이 우여곡절 파란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란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총탄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가정 그냥 소이부답 이렇게 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정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다 그러면 완전히 역사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야 가정이 없으니까요. 어떤지는 네. 뭐 우리가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